네,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오늘 아침부터 바쁩니다. 속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이야기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의외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의원의 만남. 그동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해찬 의원과의 만남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결국 취소가 됐네요.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 이유겠지요. 하나는 비공개적으로 만나자라고 했는데 반기문 총장 측에서 기자들에게 일정을 알리고 그다음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쪽에서 발끈한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유가 반기문 총장 측에서 먼저 반기문 총장 측에서 네. 이해찬 전 총리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흘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쪽에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발끈하고 해서 두 가지 비공개 회동과 그다음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냐에 대한 이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 이 만남이 무산이 된 거죠. 네네. 아무 다음 약속도 안 잡고 감정적으로 그냥 무산시키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측에서 반 총장과의 면담을 비공개로 요구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왜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나서 좋게 이야기될 부분이 있었겠는가. 예, 각자 예. 속셈은 있었겠죠. 예. 이해찬 전 총리 쪽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서 네. 우리 정권에 이렇게 신세를 주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뽑아줬는데 네. 여당 후보로 과연 나가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비공개로 하자 했던 것은 뭔가 한번 반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반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예.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해동을 알려버리고 네. 공개적으로 그냥 한번 때우는 식으로 하려고 했겠죠. 결국은 지금 반 총장이 여당으로 친박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 부분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 대선에서 될 수 있는 친노 진영의 좌장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는 사람들이 각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가 예. 마지 못해서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을 공개 회동의 반대말이 비밀 회동인가?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해찬 전 총리 측에서는 간단하게 차나 한 잔 마시는 자리, 그러니까 누구 알리지 않는 그 정도에서 가벼운 터치에 대한 가벼운 반응으로 오케이를 했다가 예. 알려지니까 지금 이제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쭉 가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운함들, 2006년에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되는 과정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네.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반 총장의 귀국 이후에 다 쓰러져가는 여당에게 엄청난 활력소를 주고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고 예. 그러면서 사전에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니에요? 탤런트가 맞지 않다. 예. 외교관하고 국내 정치하고 좀 다르다. 네. 그리고 못 견딜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전문성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찬 총리가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또 발끈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넘긴 거거든요. 예. 즉 항송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만날 타이밍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 이 회동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괜히 파열음만 내고 국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 두 사람 다 모양새만 구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서는 면담을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반 총장 측에서는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처음에 애초 알려지기로는 반 총장 측에서 이해찬 의원에게 먼저 차 하나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애초에 이제 미국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데 예.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 대부분 기념관이 있죠. 그걸 둘러보러 갔는데 온다니까 진노의 핵심들이 반 총장은 지난번에 정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 봉화마을에 참배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더민주 친노 진영에 시달렸고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적당히 원만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만났을 때
당시에 이 유엔 사무총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쓴 사람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쯤 쿡 던지면 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비공개로 만나는 부분은 또 나한테 뭘 한번 지르려고 그러는가. 이전에 보면 새누리당의 한 대선 후보가 반 총장을 뉴욕에 만나서 대선에 나올 거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될까 봐 생각을 예. 해보니까 이게 좀 공개를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직에 열중하고요. 당분간은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나 정치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요. 안 그래도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관련해서 친노 진영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좀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좀 싶어요. 현실적으로 일찍이 포기를 했죠. 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2년 전에 반 총장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예. 국내 정치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야당에서 출마할 것인지 여당에서 출마할 것인지도 예. 다 반이다. 출마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반이고 여야당에 어디로 갈지도 반이다 하다가 이번에는 결국 여당으로 굳혀지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친노가 아니고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간 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친노 입장에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의 이해찬 총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사무총장이 이렇게 나온 과정들은 예.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반반은 아니다. 이제 온전히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면.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채널이 있을 이유도 없어진 예. 상황이다. 이렇게 예, 예. 볼 수 있겠죠. 꼭 친노 진영뿐만 아니라 이런 행보들을 본 어찌 보면 반기문 총장의 어떤 대선을 좀 반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좀 바라볼까 이 생각도 들어요. 일반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 이렇게 반 총장이 아마 국내에서 이제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야권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선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검증이나 비판 또 폭로 등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 총장은 출마를 갖다가 시사했다라는 이후부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지금 야당을 만나서 무슨 해명하고 서로 밥 한 끼 먹고 악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간에 이 대선을 건 생사를 건 그런 어떤 사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뭐 밥 한 끼 먹고 잘 부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반 총장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사 친노 진영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있을 비판이나 검증은 감수하겠다라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요. 그걸 거절을 했어야지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처신을 하면서 이번에도 사실 친노 진영에 이럴 것도 없습니다. 이게 결렬됐다고. 반 총장이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예. 집중을 할 거니까 대선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버텨야 되는데 본인이 자꾸 이런 그 문제에 말려들면 본인이 이제 변명할 일들이 없어지고 네. 검증의 대상이 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치밀하게 예. 국내 방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밀하게 말 한마디 동선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포석들을 깔고 하면서 와 많이 준비해 왔다 네. 이런 느낌들을 우리 많이 그렇게 해석을 받았잖아요. 했었죠 많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황 소장 말씀했던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 쪽에서 만나자고 했던 예. 반기문 총장이 만나자고 했던 예. 이 만남을 1차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반기문 총장이 여전히 네. 준비된 거는 할 수 있는데 예. 임민기 응변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새로운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해찬 의원의 어떤 만남, 결렬된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아침에 또 들어온 소식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진에 대한 추가 개편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행한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그 4월 13일 끝나고 예. 그다음에 5월, 6월 해서 이제 2달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아프리카 순방을 마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선 패배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시각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전국 운영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는가 하는 시각인데요. 오늘 뭐 인사에서 수석이 3명 바뀌고 뭐 차관급이 한 3명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핵심은 정무수석 하나죠. 예,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요. 현기환에서 김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현기환은 PK고 총선에서는 PK라는 부분이 유용할 수 있어서 그대로 밀고 갔고 그랬지만은 총선이 패배되고 또 PK 지역이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거의 다 행사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결과도 썩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이제 다음 대선을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 2달에 다 돼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청와대의 전국 운영 기조를 보면 결코 이렇게 총선 패배를 의식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밀고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 대선을 겨냥한다면 반기문이라는 지금 인물을 상정해 놓고 본다면 충청과 이 TK 연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향후 당 대표도 지금 최경환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총리가요. 그렇다면 정무수석도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TK 지역의 인물을 세워서 TK를 중심으로 충청하고 연합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당 대표도 내고 또 반기문을 밀고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의 결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사한 부분인데 좀 깊게 들어가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그 총선 이후에도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들이 TK와 친박으로 가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이 쪼개진다 한들 친박과 TK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퇴임 이후의 안전판과 그다음에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겠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포석으로 김재원 전 의원을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는 이제 경질성이죠.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김도우 원내수석 부대표가 상시청문회법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그 플레이를 하나를 합니다. 새누리당이 내놨던 수정안 자체에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뒤집어요. 그러면서 기존 안으로 간주시키면서 거부권을 사실상 유도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현기한 그 정무수석을 쳐내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게 야당 지도부들의 의심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기한 정무수석을 치면서 변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왜 국회의장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현기한 정무수석을 아웃시킴으로써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야당에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속보를 바로 띄웠다는 말이에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에 국내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더 이상 국회의 공정 상태를 둘 수 없는 거고 공정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현기한 정무수석을 드러내면서 이 부분을 양보하는 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현대원 미래기획수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아주 재밌는 그 분석입니다. 이 상징인데요. SKT하고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권에 있어서 SKT 출신인 조신 미래수석을 아웃시키고 현재 KT 사회 이사인 현대원 교수를 올렸다라는 것은 SKT와 CJ 헬로비전의 합병 자체가 물 건너갔다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던졌다라는 부분들도 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앞서서 이제 국회의장과 관련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짚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당천 관계 그동안에 현기한 정무수석과 정진석 원내대표
둘 사이 문제를 많이 지적해 오지 문제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있었죠. 예, 예. 지난번에 보면 비대위나 핵심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 예. 서로 간에 그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 혁신 그 위에는 김용태 의원 네네. 그리고 비대위는 본인이 개임하겠다고 그렇죠. 하면서 비대위원을 비박 중심으로 발표했다가 네. KTX를 타고 그때 광주 5.18에 그렇죠. 내려가는 날 KTX에서 앞뒤로 앉았는데도 말 네네. 한마디도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뭐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고장이 났다라는 부분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경환, 김무성 이렇게 양자를 불러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보면 예, 예. 정진석, 최경환 라인이 이제 이 처음에는 이렇게 삐그덕거렸지만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예. 그러니까 그 라인 속에서 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그렇게 찾은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그 현기한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와도 또 멀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그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둘이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이 현기한 정무수석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이라든지 총선 때 뭐 살생부 문제라든지 예. 뭐 도장을 갖다가 찍지 않는 파동이 문제라든지 녹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보면 또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뒤늦게 현기한 전 정무수석에게 사실상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 묻는 듯이 하면서 예, 예. 경질을 시키고 이제 청와대 이 TK 최경환 이 직속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네, 네. 그런 의미의 김재원 정무수석 임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개편할 때 이제 현기현 정무수석의 이름이 들어갈까 말 것이냐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빠졌다가 이번에 된 건데 일단 신임 정무수석으로 맡게 된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중국으로 사실 연수를 간다고 아마 문자를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새로 오게 됐을 때 어쨌든 김재원 내부 정무수석의 역할.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네네. 내부 경선에서 떨어졌던 게 아주 충격적이었었죠. 예. 친박의 그 이유, 총선에 있어서 친박의 TK 지역에서의 친박의 지지에 대한 상당한 큰 시그널을 김재원 전 의원이 줬는데 네. 내부 경선에 떨어지면서 예, 예. 그것들을 이제 읽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친정 체제 강화의 그 과정에 있어서 김재원 전 의원을 그 정무수석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문제는 네. 새누리당에서 현기한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신뢰가 있거나 믿음 이 소통이 원활한 과정이 아니었는데 김재원 전 의원도 만만치 않은 분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의 소통보다는 새누리당의 친박과 청와대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라는 황 소장의 평가가 저는 동의하는 거죠. 네. 네, 네. 그 향후에도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국회- 봤을 예. 때는 뭐 이제 소통 협치 이런 이야기들은 네네. 총선의 의회의 승리, 의회의 참패 이런 부분에 충격을 받은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예. 이후에 전국 운영은 소통 뭐 이 협치 이런 부분하고는 별로 거리가 조금 먼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 결국은 조기에 대선 구도로 이렇게 짜여지면서 또 정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거고 예. 결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의해서 이 본인의 업적을 평가받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여당으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네. 지금 비춰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청와대 새로 개편된 이야기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국회 원구성 협상 지금까지 계속 공전돼 왔는데 오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어온 사이에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 야당에 내주겠다. 이걸로 이제 고리가 이제 완전 풀리게 되는 걸까요? 고리가 이제 풀리게 되겠죠. 예. 어쨌든 초기에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장도 양보할 듯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의총 과정에 있어서 친박들이 강하게 국회의장은 가져와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갈짓자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 오늘 현기한 정무수석을 드러내면서 다시 국회의장은 줄 수 있다. 예. 결국은 계속해서 야당이 경고를 했었잖아요. 우상호 원내대표나 박지원 이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네. 계속해서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부분들이 네. 현실적으로 이제 다 확인됐다라고. 확인됐다. 예, 예. 그리고 결국 청와대가 결자 해지했다라는 예. 측면을 하나 이제 볼 것이고 이제는 뭐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 문제인데 이제 법사위는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운영위도 새누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예결위는 뭐 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해서 네. 나머지 핵심 그 3개 또는 플러스 2개, 5개의 상임위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네. 사실상 그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빠르게 예. 그 개헌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원구성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국회가 열리는 예. 개헌 국회가 이제 되겠죠. 네. 그럼 전 궁금한 게요. 물론 뭐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자 해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풀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회의장 뭐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이렇게 풀어질 거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냈는지 이거 해석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뭐 국회의장에 욕심을 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당에서 정의화 의장을 냈는데 뭐 그 의장이 새누리당 뜻대로 움직여 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또 새누리당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당이 어차피 둘 당 합쳐서 뭐 정의당까지 합쳐서도 180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또 어쨌든 여야 간에 정리가 서로 되어야 법들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안전장치로는 법사위가 중요하고 또 국회 운영에 대한 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가 네.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문제에서 예결위가 중요하다. 이 3개를 새누리당은 다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3개를 갖다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네. 새누리당이 다시 또 한 수를 두는 입장에서 예. 그럼 국회의장도 우리가 할란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야당에서는 또 자유투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장군 멍군식으로 좀 수를 두었던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차피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임해주면 예. 앞으로 이후에 끌려간다라는 입장 때문에 회기 내에 합의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여론의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거세어지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회비를 갖다가 반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뭐 한 8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예. 내겠다고 7일 이후에 계산해서 하니까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좀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봐도 한 일주일이나 예. 많게는 한 열흘 안에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결국 새누리당이 예결위를 내주고 정보위 2개 중에서 2개를 또 다 달라고 한번 해보겠죠. 네, 네. 이런 수준 안팎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세비 얘기하셔서 조금 돈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요. 사실 돈 이야기 먼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비 반납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가지고 사실 과거에도 한번 너무 보여주기식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왔는데 뭐 어차피 결론 난 얘기니까 어차피 뭐 타결은 타결대로 이야기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이런 그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재밌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휩쓸고 간 이후에 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예. 상당히 그 조급한 시점이었었죠. 그대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예. 들었었죠.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그 이강 체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문재인 안철수 이강 체제에서 반기문 문재인 이강 체제로 바뀌고 일중이 일약으로 그 전락하는 이 네.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던진 거거든요. 네. 세비 반납 문제인데 세비 반납이라는 것들이 왜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예.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국회의원 수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인구당 그 국회의원 몇 명이어야 되는데 하면 네. 400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비를 늘려서 나쁜 돈 안 받게 하고 그 돈으로 좀 더 그 이 지역구 활동과 의견 수렴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 생활 부분까지도 다 해소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 너희들이 뭐 하는데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 줄여라. 네. 그다음에 세비 깎아라. 네. 그리고 이것들이 특권인 것처럼 국회의원 세비를 특권인 것처럼 그 정치시켜 버리면서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 발전에 있어서 세비의 문제나 국회의원 그 수의 확장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걸 특받았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자신의 지지율이 하강하고 급전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의 반전의 이 계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존재감을 좀 예. 드러내기 위한.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내 그 교섭단체들끼리 토론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처럼 금수저가 할 수 있는 세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없는 흑수저들이 그 흑수저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 불만들이 튀어나오고 이게 무슨 그 안철수 대표가 총재냐라고 네네. 하는 그 비판들이 정치평론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안철수 대표는 그것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번 해본 거죠.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예, 그리고 효과는 있은 거잖아요. 네네. 그 압박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효과는 또 거두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국회의원 몇 번 하고 나면 재산이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작년에 국회의원의 65%가 예. 재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이 주식 투자, 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을 하면서요, 저같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사람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돈도 없지만은 신경을 쓸 여력도 없어서 못 하는데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봤을 때 네.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연봉이 1억 3,796만 원이고 예, 예. 여기에 각종 수당도 많이 붙고 보좌관이 다 받아가는 게 한 7억쯤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당직이라도 좀 맡으면 국회직이라도 좀 맡으면 또 돈이 더 붙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정말로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면 모든 걸 다 까는 전제하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후원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회를 통해 가지고 네, 네. 또 이렇게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모으죠. 충분한 또 여력이 될 수 출판 있다 기념회도 이거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출판 기념회는 영수증 없이 뇌물 주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소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후원회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의 돈들을 다 어디에 정확하게 쓰는지 투명하게 한 다음에 예. 국회의원 월급이 모자란다면 더 올려줘야지요. 예.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그것은 또 토해내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도요, 출석에 따라서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일당을 삭감하는 부분도 벌금조로 실제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기도 있습니다. 있군요. 우리나라 예, 말고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거에 국회를 갖다가 충분히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슨 뭐 세월호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국회를 열어서 국회 안에서 그 문제를 어쨌든 논의해야 되는데 네, 국회를 네. 보이콧하면서 가면서 몇 달 동안 공전시켜버리는 문제,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상으로 이렇게 돈을 안 받는 부분도 좀 관행화되었어요. 네. 돈 때문에라도 예. 자꾸 유치하니 치사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유치하고 치사한 게 아니라 예. 유치하고 치사한 것 같으면 과감히 일을 특권을 해라, 갖다가 이거. 일을 해라는 거죠. 일하기 예, 싫으면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다 무노동 무임금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19대에서 관철되지 못했던 법안들 중에 네. 그 옥석 고르기도 하는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의견 수렴도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은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따끔하게 고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 이런 원구성 협상이 좀 원활히 됐으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인데 사실 이제 자유투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영인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네. 여전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불편함에 네. 대한 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박정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감이 예.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그 원내대표의 갈등이 있었냐? 예. 우상호 대표는 자유투표 받겠다. 이게 지난주에는 우상호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국민의당이 뜸을 들였고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뜸을 들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받았는데 네. 어쨌든 두 사람의 갈등설 문제는 그 이 좀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어제 전심도
김종인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 이 대표 원내 부대표단하고 먹었고 예. 그다음에 의원 총리하기 직전에 예. 한 30분 동안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또 깊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만 3번을 만나서 네. 조율을 했는데 결국은 네. 김종인 대표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 네. 나의 불편함 예. 그리고 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뭔가를 제1당을 제3당이 흔들려고 하는 예. 이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역할 분담으로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구성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수습하는 네. 이런 역할 분담의 결과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역할 분담이냐, 김종인 대표 존재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한 달을 지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의 어떤 조명은 굉장히 많이 받는 반면에 김종인 대표의 존재감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요즘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요. 만드는 이 건가요? 사소한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좀 키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은 제가 볼 때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운동권 출신이고 친노와는 멀지 않은 입장에 있다고 하지만은 또 네. 친노하고는 또 결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이렇게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대화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조삼모사죠. 네. 어차피 더민주가 가져갈 건데 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그걸 전제하고 해야지 뭔 투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투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투표도 나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투표를 해서 우리가 100% 당선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투표를 했을 때. 네.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밀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게 별로 다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확대 해석해서 요즘 뭐 당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뭐 없어지는 것 같고 진노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김종인 대표는 네. 본인대로 어제 뭐 아젠다 2050인가 모임에 가서 그랬죠. 그렇게 또 자신의 이 경제민주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연설을 하고 예. 아마 본인의 이제 8월 초에 임기까지 뭐 아마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당 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연설에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지고요. 예. 한번 이렇게 토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원 구성의 핵심은 어제는 원내 대표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협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레벨의 의제들이 없었던 것들도 네, 네.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우상호 박안주 그 두 사람이 둘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즉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뭐냐면 운동권, 강경, 그다음에 막말 이런 의식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외려 김종인 대표가 강하게 나가고 예. 우상호 박안주조가 상당 부분 그 이 협상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예. 이러한 역할 분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 분담 관련해서 하도 총선 기간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역할 분담 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어떤 깊은 고민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트레킹을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올까요? 어쨌든 이 전당대회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결국은 가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침잠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가서 봉사 네. 두 번의 이제 봉사 계획을 이제 잡고 있고 하면서 네팔 지진 난 예. 데서요. 네. 지진 피해자와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이제 일일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특별한 정치적 의미 부여보다는 쉰다, 그다음에 구상한다. 예. 요 정도 측면이고 현실 정치에서 전당대까지는 빠져나가는 예. 거리를 두기. 4.8 강주선언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후에 당권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랬어요. 그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뭐 이세돌 씨 바둑 그 책 서문에 쓴 뭐 글이라든지 추천사서, 이런 또 워딩 내용을 보면요. 예.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뭐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어나 이런 데 좀 치중하고 있다. 아, 예. 또 뭐 히말라야나 티베트에 옛날에도 갔는데 네. 뭐 저런 데 가려면 차라리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저기 어디 저 온천에 이 베프나 이런 온천에 가서 푹 쉬다 오는 게 이후에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웃사이드의 열풍이 시작되는데요. 한국에도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미국에 올 11월 달에 대선이 결정되고 나면 네. 완전히 한 방에 가버리는 큰 바람이 또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구도가 이렇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샌더스는 거의 실패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12시에 결론이 나겠지만 예. 트럼프는 이렇게 성공을 해서 당 후보까지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을 보면 네. 현재 처해 있는 국민들의 상황을 매우 직설적으로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까발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구의역 사고나 강남역 사고 이런 데서 문재인 대표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워딩을 보면 예. 굉장히 그걸 갖다가 아름답게 감성적으로 하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중들한테 안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티벳이나 뭐 히말라야를 왜 가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다녀와서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중앙정치와 좀 거리를 두겠다 했는데 계속 이제 약간은 좀 향후를 구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네, 저는 방금 황 소장 말씀하셨던 은유, 비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성적인 언어라는 부분들이 외려 그 새로운 바람이라고 봐요. 네.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그 정치 언사들을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비켜가는 부분들이 네.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까지의 거리를 두기 위한 부분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